5년 전, 저는 5살 난 딸을 업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 얼음이 깨질까봐, 북한 경비병에게 발각될까봐,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지금도 악몽으로 찾아옵니다. 제 이름은 이명희입니다. 가명이지만 이 이름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28배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남편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장군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에서 좁쌀 한 대를 구하기 위해 온종일 서 있어야 했을 때, 딸아이가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해져 갈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아이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배를 채우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결국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왔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09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995년대 중반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만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북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했고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1995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배급소에서 나오는 옥수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 아예 끊겼습니다.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거리에 쓰러져 있는 꽃제비들, 풀뿌리를 씹는 노인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살피시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저는 어머니가 일하던 그 방직 공장에 배치받았습니다. 공장은 낡고 추웠습니다. 난방은 거의 되지 않았고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 재봉틀을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거의 무의미했습니다. 북한 돈으로 3,000원을 받아봤자 장마당에서 쌀 1kg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범 노동자가 되면 당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생활총화 시간에는 자아 비판을 하고 다른 동무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령님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24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같은 공장의 기술자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신혼여행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다시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이듬해 딸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병원의 분유도 기저귀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가 모아두신 옥수수 가루로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은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남편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에서 누군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끌려갔고 이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조심해야 해.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인가? 우리 딸은 여기서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 생각을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은별이가 4살이 되던 2014년 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출근했고 저는 은별이를 데리고 장마당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보안원 2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박철수 동무 가족이 사는 집이 맞습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안원이 집에 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남편이 반동 사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중국에서 들여온 USB를 돌려보다 적발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남편도 연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 호기심에 남한 뉴스 영상 몇 분을 봤다는 이유만으로요. 남편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면회도 연락도 일절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은별이는 하루아침에 반동분자의 가족이 됐습니다. 공장에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총화 시간마다 저는 남편의 죄를 사죄해야 했습니다. 제 남편이 당과 수령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동 사상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우리 집은 철저히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지만 이제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인민반장이 수시로 들이닥쳐 집안을 뒤졌고 반동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위협했습니다. 은별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4살 아이가 밥을 달라고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옥수수죽도 제대로 쑤어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은별이가 길가에 떨어진 풀을 주워 먹으려다 제가 빼앗았습니다. 엄마, 배고파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해 여름 저는 장마당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꽃제비 소년이 노점에서 감자 하나를 훔치다 걸렸습니다. 장사꾼이 그 아이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저 아이의 엄마도 저처럼 아이를 살리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 체제는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남한으로 갈 수 있다면, 만약 은별이를 데리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면,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풍요로운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면.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고 성공해도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5살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여기 남아 천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출할 것인가?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은별이의 앙상한 얼굴을 볼 때마다요. 결심은 섰지만 탈북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습니다. 무산 쪽에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대화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마당 구석진 곳에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나눈 짧은 대화. 그는 중국까지 데려다주는 대가로 중국 돈 5천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감히 계산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아이도 데려가려면 10,000위안입니다. 위험하니까요. 10,000위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저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녹그릇, 결혼할 때 받은 이불, 심지어 은별이의 작은 옷가지까지 장마당에서 헐값에 넘겼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이 넘으셨고 평생 체제를 믿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은별이 데리고 중국 쪽으로 간다 오겠습니다. 장사 좀 하려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밤, 어머니가 은별이를 안고 재우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 평생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2015년 3월 12일 밤, 저는 은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은별이 기저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옥수수 떡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김일성 배지는 가슴에서 떼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진역 근처 빈 창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무산까지 화물차로 이동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소 2군데를 지나갑니다. 화물차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석탄 가루가 가득한 비좁은 공간. 은별이가 엄마 어두워라고 울먹이자 입을 막았습니다. 쉿, 은별아. 조용히 해야 해. 우리 재미있는 곳 가는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화물차 안에서 은별이를 꽉 안았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차냐? 석탄 실어 나릅니다. 영원 같은 몇 분이 지나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밤새 달려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기다리세요. 강물 얼음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낡은 민가 한 구석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습니다. 은별이는 계속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물뿐이었습니다. 은별아, 조금만 참아. 새로운 곳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이틀째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 두만강입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밤 11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이끌고 두만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은별이를 등에 업고 눈 쌓인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저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강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눈 아래로 펼쳐진 얼어붙은 강. 건너편이 중국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다른 세상이 있다니. 하지만 그 사이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 주변에는 보안원들의 초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주기적으로 강을 훑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불빛이 지나간 직후 5분의 틈이 있습니다. 그때 건너야 합니다. 절대 뛰지 마세요. 얼음 깨집니다. 걸어서 최대한 빨리.
서치라이트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금 저는 은별이를 더욱 꽉 안고 얼음 위로 내려섰습니다. 발 아래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앞서가던 한 남자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은별이가 깼습니다. 엄마. 아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쉿, 은별아. 조용히. 엄마 믿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보안원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세요. 빨리. 저는 은별이를 업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은별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중국 쪽 강두까지 10m. 얼음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차가운 물에 젖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어서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강둑 위로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명이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차로. 대기하고 있던 낡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북한 쪽 서치라이트와 총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은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은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집 가? 아니야, 은별아.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중국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어요. 두만강을 건넌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길고 위험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지옥에서 또 다른 지옥으로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연길 근처 낡은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으세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볼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좁은 방에 우리 모녀와 함께 강을 건넌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낯선 중국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1인당 10,000위안 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팔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신매매 브로커였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중국 농촌 총각들에게 팔아넘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제 딸과 함께 한국에 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썩든지. 공안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다른 탈북자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저도 한국 가는 길 알고 있어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는 26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족 교회가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연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은별이를 업고 낯선 중국 거리를 헤맸습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기에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공안처럼 보였습니다.
연길 시내 골목을 헤매던 중 십자가가 보이는 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문을 두들기자 조선족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탈북자시죠? 들어오세요. 빨리요. 그곳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은별이에게 우유와 빵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가려면 몽골을 거쳐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밤 급히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공안이 순찰 돌고 있습니다. 빨리 지하실로. 우리는 교회 지하실 좁은 공간에 숨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와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은별이가 재채기를 하려는 순간 저는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은별이가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쳤습니다. 풀어주고 싶었지만 소리라도 나면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결국 은별이는 기절했습니다. 공안이 떠난 후 은별이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다행히 아이는 곧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딸을 거의 질식시킬 뻔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일 몽골 가는 차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몽골 사막 3,000km를 넘어야 했으니까요. 2015년 5월, 저는 은별이와 함께 몽골로 향하는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함께 탄 사람은 모두 7명. 나이 지긋한 부부, 20살 남짓한 청년 둘, 그리고 저와 은별이를 포함한 모녀.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생명을 걸고 같은 길을 떠났습니다. 몽골까지 사흘 걸립니다. 물과 빵은 제공하지만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국경 넘을 때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트럭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외진 곳에 숨어서 잤습니다. 짐칸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은별이는 계속 엄마 답답해, 나가고 싶어라고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은별아. 우리 곧 좋은 데 가. 이틀째 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지만 끊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으로 기어서 넘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별이를 업고 황량한 초원을 걸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언덕까지 가면 차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언덕은 너무 멀었습니다. 3시간을 걸었습니다. 은별이는 등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걸어. 조금만 더 은별아. 제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몽골 쪽 차량과 만났습니다. 그곳부터는 몽골 브로커가 인계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이틀 더 걸립니다. 사막 구간 힘듭니다. 몽골 사막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처럼 추웠습니다. 물은 하루에 500ml씩만 배급됐습니다. 은별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제 몫의 물을 아이에게 다 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났습니다. 브로커가 수리하는 동안 우리는 뜨거운 모래 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별이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너무 더워.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제 옷을 적셔서 아이 이마에 올려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이 아이만은.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나오셨습니다. 탈북자 신분이시죠? 들어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간 신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출 경로,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은별이는 그동안 대사관 직원분들이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권입니다. 비행기표를 받아든 순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은별이와 함께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니. 2015년 6월 12일, 저는 은별이 손을 잡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청진을 떠난 지 정확히 3개월 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은별이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은별아, 우리 이제 안전해.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컥했습니다. 환영받는다는 말.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트라우마 치료였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희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죄책감, 은별이를 위험에 빠뜨린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는 하나원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초콜릿 줬어.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겨울에도 따뜻한 난방이 되는 집. 이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은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2016년 3월 은별이는 반짝이는 교복을 입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태극기를 보며 애국가를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한국 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취직한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억울하게 끌려가지 않으며 딸아이가 굶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만 나왔기에 한국에서는 중졸 학력이었습니다. 일하고 와서 은별이를 재우고 나면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1년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방직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매달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조금씩 모아서 은별이 교육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7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꿈이 뭐냐고 물으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한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계실지, 어머니께서는 건강하신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꿈입니다.
오늘도 두만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저는 오늘도 은별이 손을 잡고 자유로운 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숨 쉴 수 있음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음에. 대한민국 감사합니다.